한국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절대 싫어요. 미국의 여고생이 부모님에게 화를 내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이렇게 소란인 걸까요? 지금부터 이 미국 여고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 에밀리예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16살이었을 때의 일이에요. 저희 가족에게 한 한국 학생이 홈스테이를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그게 최악의 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랐죠.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전형적인 미국 10대였어요. 8월의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에어컨 켜진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부모님이 가족 회의를 하자고 하셨어요. 에밀리, 우리가 너한테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응? 무슨 일이에요? 저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죠. 다음 달부터 우리 집에서 한 학생이 같이 지내게 될 거야.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부모님을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산다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온 남학생이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낯선 남자애랑 한 집에서 살아요? 거기다가 아시아 사람이라니. 우리랑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저는 절대 싫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 민호는 매우 특별한 학생이야. 너희 아빠랑 내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특별 교환 학생으로 오는 거야. 그 친구의 학업 기록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 SAT 만점에 한국에서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1등을 했대. 영어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라며 설득하셨죠. 그렇지만 그건 그의 얘기고 저는 상관없어요. 제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놀러 오면 어쩌죠? 화장실은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계속 반박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야, 에밀리. 우리는 교육자로서 이런 훌륭한 학생을 돕는 게 옳다고 생각해. 게다가 너도 새로운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라며 마무리하셨고 저는 발을 구르며 소리쳤어요. 제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결정하시다니 너무해요. 저는 제 방에서 살 거예요. 그 애랑은 절대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침대에 엎드려 울면서 온갖 최악의 상황들을 상상했죠. 제 완벽한 고등학교 생활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절 어떻게 볼지, 소문이 어떻게 퍼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 제시카에게 전화했어요. 제시카, 난 이제 끝났어. 우리 부모님이 무슨 결정을 하신 줄 알아? 흥분하며 얘기하자. 제시카는 저에게 무슨 일이야, 에밀리?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죠. 저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우리 집에서 살게 된대. 그것도 남자애야. 믿을 수 있어? 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제시카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그거 꽤 멋진 일 아닐까? 네가 좋아하는 BTS도 한국 사람들이잖아. 라며 침착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건 달라. 이건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죠. 한동안 저는 집에서 모두와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는 최대한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갔고 주말에는 계속 친구들 집에서 지냈죠. 부모님은 제가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늦여름에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였죠. 저는 일부러 제시카네 집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돌아왔어요. 민호가 오후 3시에 도착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김치 냄새였죠. 거실에서는 부모님과 누군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에밀리. 드디어 왔구나. 이리 와서 민호를 만나보렴. 엄마가 반갑게 부르셨어요. 저는 마지못해 거실로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소년이 있었어요. 키는 제법 크고 마른 체격에 단정하게 정돈된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도수가 꽤 높아 보이는 둥근 안경을 쓰고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그의 미소였어요.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수줍어 보이는 미소였죠. 그리고 민호의 목소리를 처음 듣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입니다. 에밀리를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정말 기뻐요. 그의 영어는 예상과는 달리 거의 완벽했어요. 억양도 자연스러웠고 발음도 정확했죠. 안녕. 저는 겨우 그 정도의 대답밖에 할 수 없었어요. 에밀리, 민호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대.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이라며 우리나라의 전통 한과라고 소개했어요. 민호는 에밀리가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듣고 달달한 한국의 전통 간식을 선물한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제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나중에 알고 보니 민호는 오기 전에 우리 가족에 대해 꽤 많이 공부하고 왔다고 해요. 그날 저녁 엄마는 특별히 미국식 저녁을 준비하셨어요. 스테이크와 푸짐한 한상이었죠. 하지만 민호는 자신이 가져온 김치를 조금 꺼내서 같이 먹었어요. 혹시 식사가 입에 안 맞는 건지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민호는 맛있다며 식사가 입에 안 맞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김치와 여러 가지 반찬을 꼭 곁들여 식사한다는 설명을 해주었죠. 식사 시간 내내 민호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어요. 식기류를 사용하는 법부터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까지. 그의 모든 행동에는 뭔가 특별한 품격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피곤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제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죠. 그날 밤, 전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제가 한국의 어느 학교에 있는 꿈이었는데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죠.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어쩌면 지금 민호의 기분이 이럴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민호가 온 지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수학 숙제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극한과 도함수에 관한 것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첫 번째 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좌절감에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가 너무 컸는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에밀리 괜찮아? 혹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왔다며 말을 건넸죠. 평소라면 즉시 거절했겠지만 그날따라 너무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민호에게 들어오라고 말했죠. 민호는 조용히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풀고 있는 문제를 살펴봤어요. 그러더니 이건 재미있는 문제라고 얘기하며 접근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쉽게 풀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민호가 연필을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야. 지금 에밀리는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건 이 함수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 다음으로 제 교과서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새로운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아름다운 곡선 하나를 그렸죠. 이 곡선을 한번 상상해봐.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어디서 멈춰야 할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민호의 설명은 마치 수학을 예술로 바꾸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숫자와 기호들이 갑자기 생명을 얻어 움직이기 시작했죠. 30분 만에 저는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풀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재미있게 느껴진다는 거였죠. 민호는 단순히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은 마치 복잡한 퍼즐을 푸는 것처럼 재미있었고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감탄을 하며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건지 물었어요. 그러자 민호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죠. 한국에서는 이런 걸 중학교 때 배워.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더 많이 배운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날 이후로 저는 민호의 일상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었죠. 먼저 그의 하루 일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용히 현관 앞에서 조깅을 하고 돌아왔죠. 처음에는 그가 왜 그렇게 이른 시간에 운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운동은 몸을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도 맑게 해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보여. 라며 지치지 않는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는 항상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 권이 아니라 보통 2~3권의 책을 동시에 읽더라고요. 과학 저널, 철학책, 그리고 영문학 원서까지. 한 번은 제가 민호, 혹시 책을 전부 다 읽는 거 맞아? 그냥 훑어보는 거 아니야? 라며 농담으로 물었어요. 그러자 민호는 웃으면서 방금 읽던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전문 문학평론가처럼 작품의 깊은 의미와 상징들을 분석하더라고요. 심지어 엄마가 가르치시는 영문학 수업에서도 원어민 학생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민호가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해요. 학교에서의 이야기들은 더욱 놀라웠어요. 어느 날 아빠가 저녁 식사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물리 수업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야겠어. 양자역학 단원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호가 손을 들더니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와 슈레딩거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했어. 솔직히 말하면 그 질문은 대학원 수준이었어. 내가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부끄러웠지. 엄마도 거들었어요. 맞아, 영문학 수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민호가 베오울프의 원문을 읽으면서 고대 영어와 현대 영어의 언어학적 변화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교무회의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때의 일이에요. 다른 참가자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장의 종이를 써가며 고민할 때 민호는 마치 쉬운 덧셈을 하듯이 차분하게 풀어나갔다고 해요. 결과는 만점. 채점위원회에서는 그의 풀이가 너무 독창적이어서 따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했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민호는 이런 자신의 능력을 전혀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학생들을 돕는데 시간을 많이 썼죠.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학교 학생 몇 명이었는데 나중에는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찾아오더라고요. 한 번은 왜 이렇게 다른 애들 가르치는데 시간을 써? 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 물었어요. 민호의 대답은 잊을 수가 없어요.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워. 그리고 한국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는데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야. 라고 얘기하며 뿌듯해하는 표정이 기억에 남아요. 과학 실험 시간의 일도 기억에 남아요. 화학 선생님이 미해결 과제를 내주셨는데 민호는 방과 후에 실험실에서 밤늦게까지 연구를 했어요. 결국 기존 교과서에도 없는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냈대요. 그 연구 결과는 나중에 과학 저널에 실리기도 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민호가 이 모든 걸 해내면서도 항상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일부러 본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도 배울 것이 너무 많다.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게 바로 공부의 즐거움이 아닐까? 이런 글들을 보며 민호는 정말 공부를 즐기고 있다는 걸 느끼고 겸손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민호와 대화하다 보면 부모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무엇이든 부모님께 들었다고 하고 부모님이 알려주신 대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같은 학생인 제가 보기에도 민호의 부모님이 너무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관찰하면 할수록 민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죠. 어느 날 제가 친구들과 심하게 다툰 일이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혹시 이야기를 들어줘도 괜찮은지 물으며 제가 힘들어해서 이야기를 나누러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민호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놀랍게도 민호는 정말 좋은 조언자였어요. 특히 한국식 사고방식은 제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줬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는데
단순한 우정이나 사랑보다 더 깊은 거라고 얘기했죠. 지금 친구는 아마도 자신의 어떤 상처나 불안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며 화내기 전에 그 친구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건 어떨지 제안했어요. 이런 관점은 제게 완전히 새로웠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내 감정이 우선이야. 너의 기분이 상했다면 그게 다야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민호의 조언은 달랐어요.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관계를 더 큰 그림에서 바라보라는 거였죠. 두 번째 사건은 제가 학교 연극부 공연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주연 역할을 맡았는데 너무 긴장되고 불안했거든요. 민호는 매일 밤 제 대사를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새벽 5시 운동 전에요. 민호에게 너도 바쁜데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제가 미안해하자 민호는 한국에서는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며 우연히 만난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민호는 저와 인연으로 만났고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라며 괜찮다고 했어요. 민호의 이런 헌신적인 태도는 한국의 정과 인연이라는 문화적 가치관에서 나온 거였어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깊은 무언가가 있었죠. 세 번째로 큰 깨달음을 준 건 한국어를 배우면서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언어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한 존댓말과 한국어의 깊이를 알아가게 되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어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여러 단계의 표현이 있다는 거였어요. 민호에게 한국어는 왜 이렇게 존댓말이 많냐고 제가 물었을 때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어는 관계를 중시하는 언어여서 말 한마디에도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 먹다라는 단어 하나도 드시다, 잡수시다 등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이건 단순한 언어 규칙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적 지혜라고 얘기하며 설명해 주는데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에 점점 더 매료되어 갔어요. 공동체를 중시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관계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이런 가치관이 민호를 만든 거였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됐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한국어에서는 우리 엄마, 우리 학교처럼 개인의 것도 공동체의 것으로 표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사고방식이 민호의 이타적인 성격을 만든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한 번은 민호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배운 문화대로 죽을 끓여줬더니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한국어로는 감동이다라고 한다며 단순히 감사합니다보다 더 깊은 마음이라고 알려줬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표면적인 문화를 넘어서 그 속에 담긴 깊은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게 된 거죠. 민호의 대학 지원 시즌이 다가왔을 때 저희 집은 마치 작전 본부 같았어요. 부모님은 추천서를 쓰시느라 며칠 밤을 새우셨고 저는 민호의 에세이 교정을 도와주었죠. 민호의 에세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그는 단순히 자신의 학업 성취나 수상 경력을 나열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를 통해 자신이 배운 것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썼죠. 문화의 차이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그의 에세이 주제였어요. 지원서를 보내고 난 후의 기다림은 정말 긴장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죠. 아침 5시 운동, 자율학습, 친구들 과외까지. 그의 하루 일과는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첫 번째 합격 통지서가 온 건 12월 중순이었어요. MIT 얼리 액션이었죠.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기뻐서 펄쩍 뛰는데 민호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합격 통지서가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그리고 마침내 하버드까지. 특히 하버드의 합격 통지서는 달랐어요. 단순한 합격이 아니라 특별 영재 프로그램 제안이 함께 왔어요. 하버드 역사상 처음으로 학부생에게 주어지는 특별 연구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아빠가 자랑스러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버드에 입학한 민호는 더욱 특별한 존재감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대학 생활은 첫날부터 남달랐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물리학 교수님이 새내기들에게 양자역학의 기초적인 문제를 내셨는데 알고 보니 그건 아직 풀리지 않은 난제였대요. 교수님의 의도는 물리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주자는 거였죠. 그런데 민호가 그 자리에서 30분 만에 풀어냈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의 이름을 물으셨대요. 민호가 수줍게 대답하자 교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연구실에 합류하라고 제안하셨어요. 보통 하버드에서도 학부생들은 3, 4학년이 되어야 연구실에 들어갈 수 있는데 민호는 입학 첫날부터 양자 컴퓨팅 연구실의 일원이 된 거예요. 게다가 장학금도 특별했어요. 2학년 때는 더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민호가 개발한 새로운 양자 알고리즘이 네이처지에 실렸거든요. 보통 학부생의 논문은 학술지에 실리기도 어려운데 네이처는 과학계의 최고 권위지잖아요. 그것도 혼자서 쓴 논문이었다는 게 더 놀라워요. 특히 이 논문이 특별했던 건 민호가 한국의 철학을 양자물리학에 접목했다는 거예요. 음양오행의 원리를 양자얽힘 현상에 적용한 거죠. 서양 과학과 동양 철학의 융합이라니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사상에는 현대 물리학이 아직 풀지 못한 문제의 해답이 숨어 있다며 민호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전 세계 과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대요. 3학년 때는 수학과 물리학 두 전공에서 모두 최우수 학생으로 선정됐어요. 그것도 두 학과 교수님들의 만장일치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학업 외적인 활동이에요. 민호는 과학의 대중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보스턴의 저소득층 학교에 가서 과학 강연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중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과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단지 아직 재미있게 설명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게 민호의 철학이었어요. 졸업할 때는 정말 대단했어요. 수학과와 물리학과 수석 졸업에 총장상, 물리학과 특별상, 수학과 혁신상까지 하버드 역사상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졸업생이 됐대요. 졸업식 연설에서 민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한국의 교육 정신과 미국의 자유로운 학구열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근면 성실함과 서양의 창의성이 만나면 인류는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연설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10분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하버드 총장님이 직접 민호를 안아주시면서 하버드의 자랑이자 미래 과학계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대요. 지금 민호는 MIT 박사과정에서 양자 컴퓨팅을 연구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그가 여전히 저희 집을 제2의 고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해요. 이제는 엄마가 한국 음식을 완벽하게 만드세요. 김치찌개가 엄마의 특기가 되었죠.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부끄러워요.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거부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죠. 민호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실함과 겸손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한국의 교육열 공부하는 방식,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지 직접 보고 배웠어요. 요즘도 저는 가끔 민호에게 농담을 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 아빠는 매일 아침 죽을 드시고 엄마는 한국 드라마에 빠지셨고 나는 K-팝 덕후가 됐잖아. 민호는 항상 웃으면서 대답해요. 그게 바로 진정한 문화 교류라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 그게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낯선 외국인 학생이었던 민호가 이제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스승이자 친구, 그리고 오빠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진정한 천재성은 단순히 높은 지능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상 에밀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